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의 이해 강화학습 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래 도시의 이미지가 멋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하죠. 이런 미래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특히 오늘 다룰 강화학습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화학습은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 캐릭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행동을 하면서 점수를 얻거나 잃게 되죠. 강화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는 에이전트라는 역할을 맡아서 주어진 환경에서 다양한 행동을 시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면서 최적의 행동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강화학습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매우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강화학습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강화학습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핵심 개념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은 보상을 최대화시키는 행동, 요걸 학습하는 것이에요. 즉,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 더 주어진다면 그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학습하고, 반대로 페널티가 주어진다면 그 행동을 줄이도록 학습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봤던 강아지 훈련사들, 동물 훈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제 에이전트라는 게 있는데요. 학습의 주체가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로봇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앉아! 라는 명령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환경은 에이전트 상호작용하는 공간이에요. 로봇 강아지에게 실제 세상이나 가상 환경이 환경이 될 수 있겠죠. 행동이라는 것은 에이전트가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로봇 강아지의 경우에 뭐 앉기, 걷기, 뛰기 뭐 이런 행동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보상은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환경으로부터 받는 피드백이에요. 처음에는 로봇 강아지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죠. 이때 로봇 강아지가 우연히 앉는 행동을 하면 잘했어 칭찬해주고 보상을 해줍니다. 반대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면서 벌칙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보여주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로봇 강아지는 앉아라는 명령에 어떻게 반응해야 보상을 받을지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강화학습의 목표는 최적의 행동 전략을 찾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가장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 학습하는 거죠. 따라서 강화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이다. 이렇게도 요약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강화학습 에이전트도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점차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처럼 강화학습은 에이전트, 환경, 행동, 보상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최적의 행동 전략을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강화학습이 어떤 데이터에 적용되는지, 어떤 유형의 데이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은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 유형의 데이터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먼저 시퀀셜 데이터입니다. 시퀀셜 데이터는 시간 순서대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의미하죠. 뭐 예를 들면 주식 가격 변동, 음성 신호, 사용자의 웹사이트 클릭 순서,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어지는 거죠. 강화학습은 이러한 시퀀셜 데이터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턴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주식 투자를 예로 들면 과거의 주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피드백 데이터입니다. 피드백 데이터는 에이전트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서 점수가 변하는 것처럼
강화학습은 피드백 데이터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학습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들면 차선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했을 때는 보상을 주고 차선을 이탈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 벌칙을 주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거죠. 세 번째는 누적 데이터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구매 이력, 제품의 판매량,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강화학습은 이런 누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자의 구매 이력을 분석해서 상품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데이터인데요.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로봇팔이 물건을 집어서 옮기는 작업, 게임 캐릭터가 특정 기술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되죠. 강화학습은 반복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오류를 줄이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이처럼 강화학습은 시퀀셜 데이터, 피드백 데이터, 누적 데이터, 반복적인 데이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유형을 이해하고 강학습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화학습은 크게 모델 기반 강화학습과 정책 기반 강화학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 기반의 강화학습은 환경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마치 이제 지도를 보고 길을 찾는 것처럼 환경에 대한 모델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상태로 변할지를 예측하고 그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델 기반 강화학습은 이제 도로 환경, 교통 환경, 교통 상황, 차량의 상태를 고려해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통해서 차량의 속도, 방향, 차선 변경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마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운전 연습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정책 기반 강화 학습은 환경에 대한 모델을 만들지 않고 직접 최적의 행동을 찾는 방식이에요.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책 기반 강화 학습은 미로의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 직접 이리저리 움직여 보면서 출구를 찾는 것과 같아요. 게임을 하는 인공지능을 예를 들면 정책 기반 강화 학습은 게임의 규칙이나 상대방의 전략을 분석하는 대신에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승리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모델 기반 강화 학습은 환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할 때 유용하지만 모델을 만드는 데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소요돼요. 반면에 정책 기반 강화 학습은 모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간편하지만 최적의 행동을 찾는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강화학습은 모델 기반과 정책 기반으로 나눠지고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한지는 문제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화학습의 두 가지 종류, 모델 기반 강화학습하고 정책 기반 강화학습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죠. 이번에는 모델 기반 강화학습을 조금만 더 순서대로 알아보죠. 이제 모델 기반 강화학습은 말 그대로 환경의 모델을 구축해서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경로를 계획해서 찾아가듯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전트는 환경 모델을 활용해서 최적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텝은 환경의 동작을 모델링하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음 상태는 무엇인지 그런 걸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 모델은 환경의 규칙, 물리법칙 또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가치함수는 특정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미래 보상의 총합을 예측하는 함수예요. 즉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 줄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정책 결정입니다. 가치 함수를 기반으로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가장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을지 결정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델이 예측한 미래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델 기반 강화학습의 큰 장점은 데이터 효율성과 탐색 가능성입니다. 모델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실제 환경에서 위험한 시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모델 기반 강화학습은 환경 모델을 구축하고 가치 함수를 사용해서 최적의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데이터 효율성과 탐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제어,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Q러닝을 살펴볼게요. 이 Q러닝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모델 기반 강화학습처럼 환경에 대한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고 가치 함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모델 기반 강화학습과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Q러닝의 핵심은 가치 함수입니다. 각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미래 보상의 총합을 예측하는 함수예요. 이 Q러닝에는 이 가치 함수를 Q값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즉, Q값이 높을수록 해당 상태에서 그 행동을 했을 때 더 큰 보상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Q러닝은 Q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모든 상태와 행동의 쌍에 대한 Q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Q테이블은 마치 게임의 전략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 상태에 어떤 행동을 해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Q러닝은 배만 방정식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Q값을 업데이트합니다. 배만 방정식은 현재의 상태의 Q값을 다음 상태의 Q값과 연결하는 방정식인데요. 에이전트가 행동을 보고서 하고 나서 다음 상태로 이동하면서 얻은 보상과 다음 상태의 Q값을 이용해서 현재 상태의 Q값을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반복해서 Q테이블은 점점 더 정확한 값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에이전트는 최적의 행동을 학습합니다. Q러닝은 가치 함수, Q테이블, 배만 방정식을 사용해서 에이전트가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는 강력한 알고리즘이라고 소개할 수 있고요. 게임이나 로봇 제어, 추천 시스템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강화학습의 미래 전망과 여러분이 강화학습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 강화학습에서 환경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을 계획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정책 기반 강화학습은 좀 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직접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정책 기반 강화학습은 환경에 대한 모델을 명시적으로 만들지는 않고요. 에이전트가 직접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정책이에요. 정책은 특정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규칙이다. 쉽게 말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 라고 알려주는 지침 같은 거죠. 정책은 함수, 표 또는 알고리즘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현재 속도, 주변 차량과의 거리, 신호등 정보 등을 이제 입력을 받게 되고 가속, 감속, 정지 이런 행동을 출력하는 정책을 가질 수 있죠. 다른 예로는 게임 캐릭터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적이 나타날 때 공격할지, 도망갈지, 아니면 아이템을 사용할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책입니다. 정책 기반 강화 학습의 목표는 보상을 최대화해서 최적의 정책을 찾는 거예요. 즉,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 지침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마치 조각가가 조각상을 계속해서 다듬듯이 정책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로 경사하 상승법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비슷한 원리입니다. 경사 하강법이 아니라 상승법이죠. 현재 위치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다 보면 나가다 보면 현재 정책에서 보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조금씩 정책을 수정해서 올라가면서 나아가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정책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를 통한 학습입니다.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얻어지는 경험, 즉 상태, 행동, 그리고 보상 정보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것처럼 에이전트도 다양한 행동을 시도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수정해가면서 점차 최적의 정책에 가까워집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반복적으로 수행이 돼서 마치 숙련된 장인이 기술을 연마하듯이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책 기반 강화학습은 정책을 직접 학습해 가는 방식이고요. 모델 기반 강화학습에 비해서 단순하고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복잡한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고요. 로봇 제어, 게임, 추천 시스템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이 되고요. 최근에는 딥러닝과 결합이 돼서 더욱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모델 기반, 정책 기반 강화학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강화학습에서 자주 활용되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바로 이제 액터 크리틱 모델인데요. 이 액터 크리틱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에서 한 종류로 취급을 받고 있고, 액터라는 것과 크리틱이라는 두 개의 신경망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를 연상하시면 되는데 배우와 감독이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액터와 크리틱은 서로 협력하면서 최적의 정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모델의 핵심은 두 개의 신경망이에요. 하나는 정책을 학습하는 액터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 함수를 학습하는 크리틱이에요. 액터는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고 크리틱은 액터가 선택한 행동을 평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예요. 액터는 정책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요.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을지 학습하는 거죠. 액터는 크리틱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주고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하도록 학습을 시켜줍니다. 마치 배우가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연기를 개선하는 것과 같아요. 크리틱은 가치 함수를 학습하고 액터의 행동을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액터가 선택한 행동이 얼마나 좋은 행동인지 판단하는 거죠. 크리틱은 액터에게 피드백을 계속 제공해주면서 액터가 더 나은 정책을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감독이 배우의 연기를 평가하고 계속해서 조언해주면서 디렉팅해주는 것과 같은 거죠. 이처럼 액터 크리틱 모델은 액터와 크리틱이라는 두 개의 신경망을 통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학습하는 강화학습 모델이에요. 액터는 정책을 개선하고 크리틱은 가치 함수를 학습해서 액터의 행동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액터 크리틱 모델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로봇 제어나 게임, 자율주행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강화학습 모델을 실제로 활용하기 전에 성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마치 시험을 통해서 학습 성과를 평가하듯이 강화학습 모델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해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누적 보상이에요. 에이전트가 학습 과정 동안에 얻은 총 보상의 양을 의미하는데 게임에서 얻은 점수, 자율주행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뭐 이런 걸 측정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거죠. 누적 보상이 높을수록 모델이 어떻게 됐다? 효과적으로 학습되었다.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 속도 또는 수렴 속도예요. 특정 알고리즘, 우리는 뭐 큐러닝, 액터 크리틱 뭐 이런 거 배웠죠. 요거의 학습 효율성이나 수렴 속도를 평가하는 거죠. 모델이 얼마나 빠르게 학습하고 최적의 정책에 도달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학습 속도가 빠르고 수렴 속도가 빠를수록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는 탐색 활용의 균형인데요.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탐색과 기존의 좋은 행동을 활용하는 균형을 평가하게 됩니다. 탐색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데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탐색은 비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활용은 효율성이 높지만 최적의 정책을 찾는 데는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탐색과 활용 사이에 적절한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는 거 중요하겠죠. 이제 네 번째는 일반화 성능이에요. 학습 데이터셋과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을 이렇게 평가해 줘야 되겠는데, 이제 모델이 학습된 환경과 다른 환경에서도 얘가 괜찮은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일반화 성능이 높을수록 모델이 어떻게 됐다? 다양한 환경에 적응이 가능하고 실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우리가 추론이 확실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모델 복잡도와 과적합 방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모델의 복잡도와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정규화 기법 적용하는 거 평가해 줘야 되겠습니다.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과적합이 발생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적절한 복잡도를 유지하고 과적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평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화학습 모델 성능 평가 방안도 알아봤고요. 이제 그렇다면 성능을 좀 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을 잠깐 해볼게요. 이제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서 기량을 올렸는데, 이거 뭐 평가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기량이 올라갔는지. 강화학습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강화학습 모든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예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선택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경험 재생이라든지 과거의 경험을 저장해 뒀다가 다시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것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을 선택해 주게끔 가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최적화 알고리즘 선택이에요. 무엇보다도 문제에 적합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선택해 줘야 되겠고, 이를 통해서 학습 과정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이라는 건 계속해서 언급되지만 경사각법,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모멘텀, 아담 여러 가지 최적화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적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선택했을 때 모델은 무엇보다도 학습 속도와 안정성에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적용해보고 모델 성능 개선에 적용해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복잡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알고리즘에 비해서 어렵고 동적인 문제들을 강화학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좀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바둑이나 게임 같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문제나 자율주행 문제처럼 복잡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데서 강화학습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장점으로는 데이터 기반 학습으로 했을 때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을 꼽고 있고요. 강화학습은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식이나 뭐 어떤 경험 이런 것들 의존하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 관리하면서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제 뭐 단점도 살지 있는데요. 방대한 데이터가 또 필요하죠. 데이터가 부족하면 이 강화학습은 영향력을 끼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일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도로 환경,
교통 상황, 날씨 조건 등이 포함된 방대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요거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최적의 정책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더욱더욱 학습 시간이 길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일 또는 수주일 이상의 학습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